작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점점 더 많은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본인들의 메인 사업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라고 하죠. 단기간에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회사들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이런 움직임들이 단기간의 거품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지난 몇 달 동안 이미 이런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이티지뿐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회사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난 몇 달 동안 수십 배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채권 시장의 구조와 그들이 가진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처럼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한 국가의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뮤니번드,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 채권, 그리고 시장에 있는 채권들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300트릴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죠. 300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금 하나에 10만 불을 넘어가는 비트코인의 총 시장 가치가 2트릴리언 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이며 엔비디아 마켓캡 역시 4트릴리언이 약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많은 펀드들은 이런 채권들을 반드시 사야 한다는 거죠. 채권이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채권은 주식에 비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은퇴연금이 들어가 있는 펀드들의 경우 채권의 비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채권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을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낮은 채권 수익률이죠. 80년대 초반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유명한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정책에 따라 미국 10년 채권의 금리는 1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의 고금리로 인해서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은 좋은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었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80년대 이후 금리는 점점 내려가게 되고 돈의 유동성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채권을 사면서 매달 얻는 수익, 픽스드 인컴의 수익률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돈이 점점 더 발행되면서 그나마 얻는 그 이자마저 더 가치를 잃어가게 된 거죠.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펀드들은 아직도 채권의 비중을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들을 관리하는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채권 수익률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위험한 채권을 사게 됩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채권들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없던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눈을 뜹니다. 바로 CDO라고 불리는 금융상품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2008년 금융위기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돈을 운용하는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에게는 낮은 채권 수익률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를 알아보고 대안을 제안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죠. 최근 이 회사는 우선주라고 불리는 새로운 주식들 3개를 출시합니다. 쉽게 말해 이 우선주들은 각자 다른 리스크를 나타내는 채권처럼 움직이는 주식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은 스트래티지 같은 일반주에 투자할 수 없지만 이런 우선주들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STRF라고 불리는 이 회사의 우선주는 10%에 달하는 표면 금리를 자랑합니다.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채권 혹은 우선주들이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인 4.5% 근처 혹은 미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채권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픽스드 인컴 마켓의 관심은 그대로 이 우선주들의 상승세로 나타납니다. 세일러가 이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죠. STRF의 마켓캡은 1빌리언 달러에 불과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세일러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에 투자하는 저 같은 투자자들이 믿는 건 이겁니다. 지금은 1빌리언에 불과한 이런 우선주들이 수십 배 성장해서 높은 수익률을 찾아 30년째 헤매고 있는 거대한 픽스드 인컴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라는 이 현상이 빠른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 회사들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을 더 발행하고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라면 그 사업 모델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의 자본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트래티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일반 주주들의 자본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건 스트래티지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 역시 그대로 비슷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이라는 것은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과 펀드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본인이 활동하는 나라에 따라 그 나라에서 발행한 픽스드 인컴 상품의 비중을 몇 %로 유지해야 된다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설 자리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일본의 메타플래닛. 이 회사는 지금 일반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이자가 없는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죠. 하지만 이 회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티지처럼 우선주를 발행하고 더 큰 자본을 유혹할 겁니다. 이건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비트코인 전략 책임가인 딜런 레클레어의 최근 포스트들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전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CEO 사이먼 게러비치 다음으로 이 회사의 비트코인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인데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낮은 금리를 지난 20년 동안 유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금리에 익숙한 일본의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을 메타플래닛의 우선주를 통해 유혹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겠죠. 현재 스트레티지가 제공하는 채권 수익률 10%보다 훨씬 낮은 표면 금리를 제공하더라도 아마 이런 메타플래닛의 우선주에 대한 수요는 넘쳐날 겁니다. 이런 이유로 비록 이 회사의 주가가 제가 투자하기 전까지 10배 넘게 상승했지만 앞으로도 성장할 기회, 바로 일본의 픽스드 인컴 마켓이라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전략을 채택하는 회사들은 요즘 너무나도 많고 그 모든 회사들이 그 나라의 스트레티지 같은 지위를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실제로 게임스탑이나 세밀러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 비트코인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주가 상승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제2의 스트레티지가 되기 위해선 미국을 제외한 본인들의 나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들은 세 가지의 성장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첫 번째 성장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게 가장 어렵죠. 이 과정은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그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진심이냐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진심이라는 것은 꾸준한 비트코인 매수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에서 스트레티지 말고는 미국의 다른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들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비트코인 ETF 그리고 스트레티지라는 압도적인 존재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새로 나타나서 일반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그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회사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해외의 회사들은 그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특히나 일본처럼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서 이익을 보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비트코인 우회 투자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아마 그러한 이유로 메타플래닛은 성공적으로 그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과정은 상대적으로 더 쉬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저금리에 지친 일본의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최근에 투자하기 시작한 스마트 웹 컴퍼니도 비슷한 관점이죠. 비록 이 회사는 제가 가장 어렵다고 판단하는 그 첫 번째 과정에 이제 막 들어온 회사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 있는 회사들 중 요즘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이들이 꾸준하게 엄청난 상승세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고 영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영국의 일반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지금의 메타플래닛만큼 성장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돌려주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금을 끌어모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걸 생산성이 없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이런 회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규모 또한 엄청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이런 회사들에 크게 베팅하는 이유입니다.